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한때 돈독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 관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 되고 있다며 25%의 고율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예고하며 인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 원유 수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두 정상 사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값싼 러시아 원유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기도 하지만 인도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1억 그루 코코넛 나무 심기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코코넛이 필리핀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통보한 휴전 합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기차역과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올여름 들어 1000km가 넘는 전선에서 공세를 늘린 한편 민간 지역에도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 관련해 다음 주 정도 안에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조만간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는 한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셈 사무총장이 TV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침략하에서는 어떤 무장 해제 시간표도 동의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재개하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겨냥해 지상전에 돌입했다가 작년 11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친서방 성향의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휴전 합의에 따라서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철수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한국의 대북방어 주도 및 국방 지출 확대 의지를 높이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국의 방위비 증가 문제가 직접 다뤄진 것으로 짐작되는 반응이라 주목되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국의 방위 영역 증가와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한국이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미 이후 진행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 역할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탄 면적이 334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1000명의 소방관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진압률은 7%에 불과합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하와이 마우이섬 서부 카하나팔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웨싱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오늘 세계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자,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단기적인 우상향 곡선? 네, 무슨 주식 차트에서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네, 이런 주식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예. 증시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워렌 버핏도 S&P 500에 투자해라, 지수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도 네.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아, 이 품목별로 관세를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의약품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인데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 의약품을 언급했습니다. 예. 의약품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의약품에 대해서 약간의 관세, 스몰 네. 타리프를 부과하겠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이 지나면 150%. 그 다음 50%. 네. 예. 그 다음에는 2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5일 기준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대체로 15에서 25%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관세가 10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그러네요. 우상향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이렇게 자꾸 급진적으로 올리는 데에는 네. 결국 이제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의도가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백악관에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 발표가 곧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에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이미 200% 정도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생산 단가 등 좀 더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라고 압박을 가하는 건데 미국에 투자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미국 밖에 있는 생산 시설을 단기간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네.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옮기고 네. 만약에 안 안 옮기면 옮기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제약사들이 실제로 생산 공정을 옮기고 있는데요.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2030년까지 미국에 500억 달러 투자해서 뭐 생산시설 짓겠다라고 밝혔고 존슨앤존슨 이제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도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내 생산 활성화 규제에 맞춰서 550억 달러 규모의 제조 관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 뭐 이 모든 회사가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일정 부분 좀 금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비용 상승 그리고 공급망 혼란에 빚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그렇죠. 입는다라면서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가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는 물론 공감을 하지만 최근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그래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말씀하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네네. 의약품은 비용 증가 거기에다가 공급 부족 때문에 결국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약품에 면세를 했던 건데 네. 그게 바뀌게 된다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관세 경고를 하면서 입장을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250% 관세 부과는 좀 희박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살아나는 S의 공포예요. 네.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고용, 네. 제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악화 신호가 여러 곳에 감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이 7월달 미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PMI를 발표했는데요. 6월 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1.1보다도 더 떨어지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PMI는 기업의 구매, 공급 담당하는 임원들 상대로 해서 신규 주문, 재고가 얼마인지 고용효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에서 지수하는 경기 지표인데요. 50보다도 크면 경기가 좋다, 확대 국면이고 네네. 50보다 아래면은 위축 국면 뜻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제조업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서비스업이 거의 전체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특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관리,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오자마자 미국의 증시도 일제히 꺾였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밀러 ISM 조사위원회 의장은 고용지수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고 가격지수는 빠르게 확장될 수가 있다면서 설문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말한 공통주제가 여전히 관세 이걸 걱정을 했었고 가격이 올라갔고 상품 가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고용은 좋지 않은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호소했다는 건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나빠진 경기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 1일 날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7월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7만 3천 명 늘었는데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평균치가 13만 명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만 4천 명보다도 훨씬 적고요. 6월 달에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기존에 14만 7천 명에서 1만 4천 명, 5월 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돼서 시장에 큰 충격을 네.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조업 지표도 5개월 연속 위축동이 나타나가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에서도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구원투수 등판. 네, 미국과 외교 갈등 빚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긴 네네.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미운털이 박혀서 고려 네.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나라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는데요. 브릭스 멤버죠. 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 나라인데 네. 중국과 브라질, 남아공이 이 브릭스의 종주국인데 미국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맞대응하기로 공동정서를 아하. 형성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한다고 네. 밝혔고요. 남아공은 3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세 부과 영향 때문에 미국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개사에 대해서 거래를 승인했고 이번 조처가 5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아주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요. 일단 마시는 좀 증가 추세에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예. 1인당 커피 소비량이 1년에 16잔이고 세계 평균 240잔보다 낮지만 시장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브라질은 1년에 6,700만에서 6,800만 포대 정도 커피를 생산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40%가 브라질산 커피인데요. 네, 네. 미국에서도 전체 소비되는 커피 유통량의 33%가 브라질산 커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럼요. 브라질 커피가 타격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중국이 그럼 내가 사줄게 사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겁니다. 구원투수가 네, 등장을 한 맞습니다. 거군요. 중국은 작년 기준 브라질산 커피를 14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물량으로 보자면 네. 우리나라보다 적고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 많이 사던 나라는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200곳에 가까운 브라질 유통업체에 대해서 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브라질은 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의 그 참깨 유통업계 기업에 대해서 30곳 중국에 수출에 좋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공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최우선 과제가 수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내 무역 심화를 포함해서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밝혔는데 중국이 이렇게 구원투수로 나선 셈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더 이상 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 네. 러시아가 앞으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얽매이지 않고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해서 해당 사거리 미사일을 언제든지 서방과 미국 향해서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해서 미국이 제안한 그 시한이 8일인데 예. 다가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좀 더 강도 높게 대응에 나서는 강경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이 INF로 제한된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한에 따른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 2년 동안에 덴마크, 필리핀, 호주 등에서 미국산 중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배치한 사례가 있다면서 네. 러시아 자체 유해 노력을 보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먼저 도발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런 상황이라면 러시아도 절대 참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2019년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종료한 후에도 이 조약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했었고요. 나토 국가들에게도 INF 금지 무기 체계 배치를 상호 자제하자고 촉구했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불만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니까 네. 러시아도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러시아가 작년부터 미국이 아시아에서 INF하에서 금지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러시아도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INF는 1987년 12월 달에 군비 경책을 멈추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이고요. 네. 사거리 500에서 5,500km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두 나라가 약속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에 러시아가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실천 배치했다면서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파기했다고 정하면서 미국도 탈퇴를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힘겨루 하는 그런 형사가 되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 시한을 8일로 제시하면서 관세 부과를 통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언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토 4개국도 러시아 북극 연안에서 해상훈련 실시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맞서서 핵잠수함 2척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입니다. 늑대 물리치는 최신 무기? 예, 이거 뭐죠? 이 영화는 좀 예.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네네. 2019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네. 스칼렛 요한슨과 애담 드라이버가 이제 부부로 나온 이야기고요. 네. 두 사람이 이혼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고성이 오가면서 얼굴이 예, 예, 빨개질 예. 때까지. 그런데 이 싸우는 소리를 틀어줬더니 늑대를 쫓아내는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요? 신기한데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늑대에 대항하는 최신 무기라고 말하면서 록밴드의 음악 그리고 네네. 스칼렛 요한슨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어. 늑대 퇴치의 다양한 방법이 쓰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일부 농장들이 늑대 공격 때문에 가축피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숲속에 있던 늑대들이 밤사이에 농장을 날아와서 소나 양 같은 걸 이제 물어뜯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 정부가 1995년에 멸종 위기에 처한 늑대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네.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서 일레스톤 파크에 풀어놨는데요. 이게 개체수가 늘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늑대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냥 그대로 피해만 입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농림부가 열화상 카메라 장착된 드론 통해서 늑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보고서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음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결혼 이야기에서 남녀 주연 배우가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인데 이걸 틀어줬더니 실제로 늑대를 쫓아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살벌하고 네. 되게 리얼한 그 부부싸움.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면이잖아요. 봤습니다. 네. 봤는데 진짜 네. 살벌하게 싸웁니다. 그렇죠.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한지 알아.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렬히 싸우는데 영화 결혼 이야기. 네. 그래서 좀 슬프긴 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 헤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좀 그 과정이 굉장히 슬픈데 어쨌든 농장주들은 이 소음 덕분에 좀 효과를 보긴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늑대들이 이 소음에 익숙해지면 또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그렇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너무 놀랐나 봐요. 네, 이 그렇습니다. 살벌하게 싸우는 내용. 네. 그래서 미 농림부 얘기로는요. 네. 이 소음을 틀어준 이유가 인간이 굉장히 나쁜 존재라는 것을 좀 늑대들에게 알려주려고 사람 목소리를 틀어준 거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먹이 사슬의 회복. 네, 덴마크의 한 동물원이 맹수 먹이로 반려동물을 기증해달라고 요청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려견은 아니고요. 요즘 뭐 반려동물 많지 않습니까? 토끼도 네네. 키우고 뭐 닭도 반려동물 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기니피그 많은데요. 덴마크에 있는 올보로 동물원이 네. 이런 반려동물을 네. 육식동물의 먹이로 기증해달라면서 이제 공고문을 올린 건데 반려동물을요? 네. 사실 이게 좀 가능할까요? 애매하긴 하죠. 가축이라서 네. 말할 수가 있긴 한데 요즘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 키우기 때문인데 그렇죠. 어쨌든 동물원 측 얘기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낭비가 되지 않고 포식자들이 자연스럽게 야생에서 행동할 때처럼 먹이 사슬이 복원되지 않겠냐라면서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래요. 반려동물을 먹이로 주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찬성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동물 기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용자는 토끼를 기증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공유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해당 동물원 측은 논란에 대해서 별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직원들은 몇 년 동안 육식동물에게 작은 가축을 먹이로 줬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제발 아끼지 마세요. 네. 일본에서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더운데 일본은 네.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 홋카이도도 덥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더욱더 덥게 느껴지는데요. 혼슈 중부 군마현 같은 경우는 최고 기온이 41.8도를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효고열리는 단바시도 41.2도를 기록하면서 네.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이래 최고 기온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2월, 7월 달 열사병 의심사례 중되는 사망자가 56명이나 발생했고요. 이 중에서 70대가 26명,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용법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고 또 전기료 이런 것도 문제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전기료 조금 내더라도 그러니까요. 아끼지 말고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함께 듣겠습니다. You're the light, you're the night, you're the color of my blood. You're the cure, you're the pain, you're the only thing I wanna touch. Never knew that it could mean so much, so much. You're the fear, I don't care, 'cause I've never been so high. Follow me through the dark, let me take you past the satellites. You can see the world you brought to life, to life. So love me like you do, la la,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a la, love me like you do. Touch me like you do, ta ta, touch me like you do. What are you waiting fo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소환 시간보다 10분가량 늦게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습니다. 어제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 설치글을 작성한 협박범이 붙잡혔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자신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방송장악의 서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기업 공개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를 받겠다며 회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계기로 국내 작품 번역본의 해외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해 번역원의 지원을 받은 한국문학 도서의 해외 판매량이 약 120만 부를 기록해 전년보다 2.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602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필리핀에서는 국가적으로 1억 그루 코코넛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캠페인에 나선 걸까요?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억 그루 코코넛 나무 심기 캠페인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25년 7월 마르코스 대통령은 제4차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안정, 식량안보, 사회복지, 교육개혁, 기후대응 등 국가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회복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필리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실용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지역 경제와 농업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코코넛 나무 심기 캠페인입니다. 네. 필리핀 정부는 2022년까지 5천만 그루, 2028년까지는 1억 그루의 코코넛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수 활동을 넘어 필리핀 농업과 환경, 산업, 수출 전략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네, 특별히 코코넛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코넛은 필리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작물입니다. 네. 2024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코코넛 총 생산량은 약 1,477만 톤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의 전체 경작지 가운데 약 25% 이상, 즉 35만 6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코코넛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33%가 코코넛 관련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물은 오랫동안
생명의 나무라 불려왔고 농촌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코코넛은 그 쓰임새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네. 과육과 소액은 코코넛 밀크나 주스 같은 식음료로 가공되고 기름은 식용유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연료로도 활용됩니다. 껍질과 섬유는 숯, 매트, 로프, 건축 자재로 쓰이며 부산물로는 코코넛 설탕, 식초, 유기농 비료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생산됩니다. 네. 또한 코코넛 오일은 피부 관리, 비건 화장품 등 글로벌 웰빙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미 그 코코넛 나무는 필리핀 농업에서 아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새로 이렇게 1억 그루를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필리핀 전역에 분포된 네. 코코넛 나무 가운데 상당수가 50년에서 80년 이상 된 고목으로 연간 열매 생산량이 40개 수준에 불과해 정상 수확량의 약 3분의 1에 그칩니다. 그렇군요. 이로 인해 코코넛 생산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농가의 소득도 하락하며 지역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은 노후화된 코코넛 나무를 대체하고 고수익 품종 보급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대식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또한 코코넛은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높은 작물로 위기 대응 수단으로도 가치가 큽니다. 필리핀 정부는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보급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후 탄력적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코코넛 오일은 바이오 디젤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원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코코넛이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군요. 코코넛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네. 코코넛 산업은 기존에는 코코넛의 알맹이인 코프라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런 코프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고부가가치 가공 제품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뿐 아니라 수출 산업에서도 코코넛의 전략적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건조 코코넛 수출량은 17만 3천 톤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반등했습니다.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코코넛 오일 수출량은 135만 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1.3% 증가했고 수출액은 14억 1천만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로 12.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정부의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 확대 정책에 따라 네. 내수가 급증함으로써 수출량은 다소 정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필리핀에 꼭 필요한 이 코코넛 나무인 것 같은데 이 1억 그루 코코넛 나무 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면서요? 이러한 정책이 네. 실현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고생산 품종의 코코넛 묘목 보급과 함께 청년 농업인 유입,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에서는 코코넛을 기반으로 한 유기농 식재료, 바이오 연료, 친환경 화장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가격도 점차 안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통령 국정연설에 담긴 코코넛 나무 심기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전통 작물이었던 코코넛이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자기매김하는 이 시점에서 이 정책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지켜봐야 할 공동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을 짚어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 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이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혹시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죠.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네. 한바탕 이제 흔들어 난리가 놨는데 났습니다. 그 예. 여파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죠.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로 일단은 뭐 타협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네. 한미 FTA는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건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이 뭐 25에서 3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이제 적용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4월 2일 날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지금 좀 오. 충격에 빠진 상태도 빠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런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유럽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당초 영국하고 예. 비슷한 10% 정도 관세를 우리가 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론은 자그마치 39%였습니다. 예. 스위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1515년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패배. 이게 사실 스위스 역사에서 보면 이제 흑역사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큰 패배. 패배다라고 비난하면서 예. 켈러 주터 총리가 이제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보다도 사실 네. 정작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 그렇죠. 중국, 인도. 예전 한 2년 전만 해도 예.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네네. 인도가 정답이죠. 그렇죠. 네. 뭐 인도에 대한 관세 얼마나 부과를 했나요?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인도한테는 엄청난 충격인 게 네. 인도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인도의 모디 수상이 트럼프와 되게 친하고 막역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나라 뭐 인접한 경쟁 국가인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관세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높은 관세를 이제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큰 충격에 빠졌고 아하,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체면이 이제 크게 이제 구겨진 상태죠. 그러네요. 당장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옆 나라인 파키스탄입니다. 아, 네. 그런데 파키스탄은 19%. 그래요? 예. 그런데 인도는 25%.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는 파키스탄보다 못한 존재야라고 이제 뭔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또 다른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도 20%를 부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인도가 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미국이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 국가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 네. 인도와 좋은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지난 2월달에 제일 먼저 이제 백악관을 찾은 외국 정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네, 모디 네. 총리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의 이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마가와 이제 인도를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가가 네. 만나면 메가가 된다. 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말장난 같은 것을 이제 네. 하면서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양국은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2배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매년 한 15%씩 무역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인데 정작 관세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노골적으로 인도를 비난하고 고율의 오. 관세를 적용하면서 이제 인도가 큰 충격에 빠진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니 뭐 어떤 점들을 비난했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 되게 조목조목 비판을 네.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콕 찍어가지고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평균 관세율 전체 관세를 한번 쭉 평균을 내보면 한 17% 정도 되고요.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3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꽤 큰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가 이제 인도였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도는 또 농업 국가다 보니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웠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인도 국민들은 또 비건들이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제품 수입은 사실 더더욱이나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인도를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네네.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네, 저희 오늘 세계는에서도 좀 자주 다뤘던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러시아 원유 예, 문제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최근 불만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을 내봐라라고 하는데 그 불똥이 이제 인도한테 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거 이거 네.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과된 상호관세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25%인데 25%. 이거 말고 추가적인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25%에 추가로 얼마를 더 얹으면 뭐 네네.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중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굳이 먼 곳에서 운송비 들여가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제 저렴하게 국제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렴해진 원유가 인도로 대량 이제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지금 거스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수입하고 있나요? 인도는 인구가 네. 많다 보니까 원체 많은 양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도는 이제 하루에 한 52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85%가 수입인데 예.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에서 도입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도입하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만 해도 인도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원유는 한 10만 배럴 정도 수준이어서 상당히 네네. 미미했습니다. 한 2.5% 그렇네요. 정도밖에 예.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한 1년쯤 있으니까 하루 180만 배럴 그러니까 수입량이 한 40% 가까이로 증가를 했고요. 네. 23년 5월에는 이제 215만 배럴까지 증가를 하면서 거의 절반에 네.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 눈치가 좀 보여서 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좀 줄여가지고 한 175만 배럴 정도로 수입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증가했네요. 그렇습니다. 수입량이. 예. 예. 그러면 뭐 러시아 외에서는 뭐 어디에서 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이제 중동 중동. 옆에 있으니까 그 동안에 제일 많이 들여오던 나라는 이제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라크 같은 네. 경우는 지금도 한 90만 배럴, 그다음에 사우디에서는 한 70만 배럴 정도 이제 들여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뭐 가격이 저렴해서 들여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부터 G7 국가 플러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일단 국제적으로 거래는 할 수 있다. 네. 단지 그 가격을 $60 이하일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이름이 이제 우랄유라고 이제 보통 네네. 부르는데요. 한때 이제 브렌트산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이제 북해에서 나오는 브렌트유가 이제 한 $9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 한 $50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한 $40 이상 저렴하게 거래되기도 했는데 네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는 수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죠. 예. 대부분 미국의 이제 2차 제재가 이제 두렵기 때문에 조금씩 스팟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는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수입하진 않아요. 이러면 이제 미국한테 혼나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세계에서 두 나라 인도와 중국 이 두 아하. 나라가 미국의 이런 눈총을 무시하고 네. 지금 대량의 원유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는 국제 시세에 비해서 한 15% 이상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도입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나온 차액만 해도 한 2년에 걸쳐서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인도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짜로 돈을 벌고 네,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 뭐 네. 인도에서 다 쓰는 거겠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유를 수입해서 뭐 네. 휘발유나 경유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아. 인도도 이런 나라예요. 네. 인도도 최근에 이제 정유 설비를 대규모로 이제 확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 이런 석유류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네네. 이거를 휘발유로 만들어서 국제 시세로 오. 팔면 땅 찍고 헤엄치기로 돈을 그러네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로 휘발유, 경유, 난방유, 항공유 그리고 이제 기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서 유럽연합, EU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제품이 전체 수출의 한 20% 정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뭐냐? 그러면 네네네. 석유류 이렇게 답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나마 가공을 해서 뭐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일부 물량은 네. 아예 인도산으로 표지 가리를 해서 택가리. 예 원유 상태로 그대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참 많은 이익을 보고 있네요. 예. 그런데 뭐 다른 나라라고 뭐 이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들 이제 좀 제재가 무서워서 좀 눈치를 볼 텐데 네. 인도가 이렇게 또 눈치를 보지 않는 뭐 또 다른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익이 예.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정치적으로요. 예, 인도는 이제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뭔가 춥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밥을 할 수 있도록 연료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이 저렴한 원유를 사용하면 당연히 보조금 지출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14억 인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단돈 몇 센트라도 줄일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유류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모디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제 취사용 LPG 이 네네. 보급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네. 러시아랑 인도가 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제 수송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예. 멀어서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페테스부르크에서 출항해서 발트해를 지나 대서양을 지나서 다시 지중해로 들어가서 네.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까지. 아이고 멀다 싶은 생각이 그럼 절로 그 드는 건데. 운송비도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송비도 운송비지만 사실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석유를 나르는 이제 유조선 대부분이 이제 무보험 상태. 무보험이요? 우리나라로 오. 따지면 대포차 같은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자동차를 모는데 보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의무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해상보험 서비스를 지금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해상보험은 대부분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네. 보험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쉽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가 직접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패선 직전에 낡은 유조선을 지금 다 긁어 모았어요. 수백 척을 긁어 모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 빠지니까 더 싸네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이건 누가 수습해야 되지? 그렇죠.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인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정확한 네. 입장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네. 정유사들한테 이제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라라는 지침이나 언급은 내려가 있지 않은데 일단은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산 말고 다른 원유를 구매하는 계획을 한번 짜봐라라는 이야기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러시아산 공급이 막히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게 물량은 되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보겠다 정도 제스처는 지금 네.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가 이렇게 제재를 무시하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인도는 예.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약간 좀 뻔뻔하다? 좀 지나치게 당당한 면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중동산 원유를 다 들여왔으면 네. 세계 유가는 한 배럴당 30달러 올랐다. 이상 올랐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산 사주니까 너희들 저렴하게 쓰고 또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할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디 총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디 네. 총리는 일단 관세를 이제 막고 나니까 네. 일단은 인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딱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량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몇 주 전부터 좀 줄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줄어서 한 뭐 100만 배럴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는 있는데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장 이거를 대체할 원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디 총리도 그냥 고를 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언젠간 또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네네. 인도는 또 체면 중시형 국가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제3세계 국가의 형님 노릇을 해오던 나라가 이제 인도죠. 그리고 네. 이제 서방 국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또 자신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농업 인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요구를 그냥 막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시장 개방해라. 네. 그런데 이러면 인도 농민들 굶어 죽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군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이 적대국인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칭찬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죠. 관세도 낮춰주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들은 뭐 10%더 물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나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뭐 보여집니다. 그럼 모디 총리도 계속해서 또 강경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일단은 말로 때우고 아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또 중심에 있는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에요?
될까요? 러시아는 뭐 특별한 언급은 안 하는데 사실 네. 러시아는 인도가 되게 중요한 고객이에요. 원유도 그렇죠. 많이 사주고 네네. 그다음에 러시아산 무기도 많이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이제 살려고 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차라리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관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트럼프가 인도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물릴지 아니면 네. 인도가 정말 끝까지 무시하고 갈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척 하던 두 나라가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또 세부 협상이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국제 지켜봐야죠. 정서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페리코모의 It's Impossibl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